임신도 못하는 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도장 찍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10년간의 헌신을 필요 없어진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함께 고생하던 시절은 다 잊은 거야? 제 눈물 섞인 호소에도 그는 14살이나 어린 상간녀의 배를 감싸 안은 채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경멸했습니다. 10년 전 단칸방 시절부터 새벽마다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며 남편을 번듯하게 성공시켰고, 무능한 시누이에게 연봉 3억이라는 피 같은 돈을 퍼주며 저는 시댁의 개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외도와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네 자리는 없다는 파렴치한 통보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이제 제가 준 모든 것을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회수할 시간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시에 잠이 드니 제 수면 시간은 4시간밖에 되지 않았지요. 오른쪽 손등에 길게 자리 잡은 화상 흉터. 처음 빵집을 열던 해 오븐문에 팔을 들이밀다가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런 흉터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제가 운영하는 오늘의 브레드라는 빵가게는 조금씩 커졌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이민재와 저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민재 씨는 그때 이름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는데 일이 워낙 불규칙해서 수입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생계를 꾸려야 했고, 그렇게 작은 빵집 하나를 열었지요. 새벽마다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반죽하고 굽고 팔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갓 구운 빵 앞에서는 솔직해진다는 걸요. 그 진심이 입소문을 탔고 손님이 늘었고 가맹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는 그 시점부터 제 가게의 물류와 결제 시스템을 도맡아 관리했어요. 본인 회사를 차려서 오늘의 브레드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점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처 연결이나 투자자 미팅은 제가 다 주선해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도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니까요. 10년이 지나자 오늘의 브레드는 전국 200개 가맹점을 거느린 법인이 되어 있었고, 저는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재 씨는 업계에서 촉망받는 IT 기업가로 불렸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그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제 회사 법인카드로 여행을 다니셨고, 집에서 놀기만 하던 시누이 이보라는 제 회사에 이사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은 한 달에 열흘도 채 안 했지만 연봉은 3억이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고아인 제게 시댁은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서재에 두고 나온 게 있다며 저한테 잠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괜히 불안해진 마음에 민재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문을 열었더니 책상 서랍 안에 낯선 휴대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 보던 핸드폰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사진첩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가득했습니다. 젊고 긴 머리를 한 여자. 민재 씨가 그 여자의 입에 빵 한 조각을 넣어주며 웃고 있는 사진. 제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던 그 명품 시계를 차고 호텔 침대 위에서 찍은 영상.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차가워졌거든요. 저는 그날 밤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야식을 챙겨주고 있었고 민재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의 동선을 파악했고 일주일 만에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가 만나는 여자의 이름은 민지였어요. 나이는 24. 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딸이라고 민재 씨한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돈으로 산 고급 아파트에서 둘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민지의 SNS 계정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죠. 곧 태어날 우리 축복이와 아빠의 커플 신발. 사진 속에는 초음파 사진과 아기 신발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평생을 헌신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변호사 번호를 찾았어요. 변호사를 만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했고, 민재 씨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렸습니다.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였지만, 겉으로 티를 내는 건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사모님, 지금 확보하신 게 사진이랑 영상뿐인가요? 재산 관련 서류는 따로 챙겨두신 게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무언가 머릿속에서 딸깍하고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움직였죠. 민재 씨 몰래 회사 재무팀에 요청해 법인 자금 출납 내역을 뽑았고, 민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정리가 끝날 무렵 저는 민재 씨를 마주하기로 했죠. 일주일 뒤 저녁, 퇴근한 민재 씨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의 SNS에서 캡처한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이거 누구 아이예요? 민재 씨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민재 씨 얼굴에 미안하다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결심한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 말 있으면 해. 안 그래도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참아왔던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빛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지 임신 4개월 차야. 우리 그만 이혼하자. 민재 씨는 떳떳하다는 듯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탓하지 마. 당신 때문이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임신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근데 임신하지 못한 건 당신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민재 씨한테 연락을 받으셨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게 남들 다 낳는 애 하나를 못 낳아서 이 사단을 만드니?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민재가 젊고 예쁜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지.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고아인 제게 세상의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10년 동안 모든 걸 헌신했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상처를 주는 말 몇 마디 뿐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었죠.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시누이 이보라가 주차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오빠가 능력 좋은 새언니 덕분에 회사 잘 키운 거 인정해요. 근데 이제는 새언니가 오빠 앞길을 막고 있잖아요. 이보라가 그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그냥 도장 찍어요. 저는 봉투를 들어 천천히 안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민재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민재 씨가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자. 순순히 도장 찍고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민지 뱃속의 아이는 남자아이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길 바래. 저는 서류를 덮고 조용히 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단칸방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함께 버텼던 날들이 스쳤어요. 눈물 젖은 손으로 새벽 반죽을 하던 제 옆에서 민재 씨가 노트북을 두드리던 기억도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 단칸방에서 평생 함께 하자던 그 말 거짓말이었어요? 그 얘기 좀 그만해. 생각하면 지금도 창피해.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꺼졌습니다.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죠. 그냥 깨끗하게 비워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네, 이혼해요. 도장 찍을게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이제 됐다라며 안도하는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밤 재무팀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로 작성하기 시작한 서류들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저는 민재 씨 회사와 제 법인 사이에 독점 계약을 무효로 되돌리는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민재 씨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조항인지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혼 재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검은 재킷을 입었어요. 법원에 가는 날이었지만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측 변호사가 재산분할 조건을 제시했고, 저는 제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한 부속 합의서를 함께 제출했어요. 민재 씨 회사가 오늘의 불에 대해 독점으로 납품하던 시스템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합의 안 한 거잖아. 민재 씨가 서류를 집어들며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조건이에요. 싫으면 오늘 안 찍어도 돼요. 민재 씨는 변호사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합의서가 얼마나 치명적인 내용인지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죠. 도장이 찍혔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바로 진행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명의로 리스해드렸던 외제 승용차 계약이 해지됐죠. 한도가 없다시피 했던 신용카드도 정지됐어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한남동 빌라는 제 법인 명의의 사택이었기 때문에
퇴거 안내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카드가 왜 안 돼? 이혼했잖아요, 어머니.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저는 오늘의 브레드 본사 전략회의실로 출근했죠. 자리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해고 통보서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서류를 덮는 순간 이보라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언니,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성형수술비랑 명품 구매에 쓴 금액 정리해보니까 수억이 넘더라고요. 그건 말이 돼요? 그건 오빠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 회사의 주인은 오빠가 아니에요. 바로 제가 주인이죠. 이보라는 제 집무실까지 따라왔지만 이미 보안 직원 2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보라는 끝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고소장이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통지서였어요. 한편 그 시각 민재 씨한테는 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오늘의 브레드 관련 주식 가치가 계약 해지 소식과 함께 바닥으로 내려앉기 시작한 거예요. 민재 씨 회사 매출의 90%가 제 프랜차이즈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납품 계약이 끊기는 순간 그 회사는 사실상 굴러갈 이유가 없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민재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2통이었죠. 저는 12통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단 목록에서 번호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와 이보라는 제가 새로 오픈한 플래그십 매장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비서한테 그 소식을 보고받은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대표님, 지금 매장 앞에 2분이 오셔서 고객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저는 하던 서류 검토를 멈추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경찰 불러요. 영업방해랑 명예훼손으로요. 비서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래도 가족분들이었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남남이에요. 경찰이 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보라는 그렇게 현행범으로 연행됐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유치장 면회를 갔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꼭 직접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면회실 유리 너머로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줘. 제발. 저는 유리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지난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썩 꺼지라는 제 면전에 대고 하셨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습니다. 저도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돈도 없는 어머니를 누가 챙기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시각 민재 씨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와 회사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민지에게 사줬던 아파트 매매 대금이
제 법인 자금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 아파트마저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통쾌하기보다는 그냥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왜 몰랐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내연녀인 민지는 그 상황을 미리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민재 씨가 더 이상 돈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챈 순간, 민지는 민재 씨가 마지막으로 빼돌려둔 비자금 가방을 챙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재 씨는 민지를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어요. 민지가 민재 씨에게 알려준 이름도 경력도 가맹점주 딸이라는 신분도 전부 꾸며낸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민재 씨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 받았던 검사 결과였어요. 선천성 무정자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내연녀의 초음파 사진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해외 투자 유치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브레드의 해외 진출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세상은 꽤 많이 바뀌었어요. 민재 씨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업계에서 촉망받는 기업가라는 수식어는 공금을 빼돌린 전직 대표라는 꼬리표로 바뀌어 있었어요. 민재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함이 한 장도 남김없이 쓸모 없어지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통쾌하기보다는 그냥 고요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 줄은 몰랐죠. 민지는 결국 인터폴에 수배됐습니다. 민재 씨의 비자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려다가 공범들에게 먼저 배신을 당했고 빈털터리 신세로 국내에서 덜미가 잡혔어요. 임 씨는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이름도 경력도 전부 꾸며낸 것이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민지가 초음파 사진을 찍은 병원을 경찰이 추적했더니 그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남의 초음파 사진이었다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죠. 민재 씨가 파산한 직후 지수가 지내던 아파트는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민재 씨가 사줬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도 전부 공매 처분이 됐어요. 제 법인 자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추징하는 절차였습니다. 한남동 사택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갈 곳이 마땅치 않으셨는지 한동안 민재 씨 지인을 찾아다니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민재 씨가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과거 본인이 그토록 무시하시던 동네 시장 근처 작은 방에 짐을 푸셨다고 해요. 이보라는 횡령 금액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과 살던 아파트가 전부 압류됐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어요.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제 회사의 이사님 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던 사람이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인생이란 게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 무렵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본사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저 죄송한데 건물 앞에 한 남자분이 오셔서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몇 번을 말려도 계속 계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이에요? 많이 수척해 보이세요.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건물 정문 앞 바닥에 민재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투자자들 앞에서 악수를 하던 사람이 구겨진 점퍼를 입고 보도블록 위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제발. 우리 10년간의 정이 있잖아.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제발 한 번만. 저는 민재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10년 전 저희가 처음으로 빵을 구웠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주방이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서면 어깨가 닿을 정도였는데 민재 씨가 오븐 장갑을 끼고 쟁반을 꺼내다가 제 손등에 살짝 닿아서 제가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때 민재 씨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가 직접 발라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뒤 사무실로 돌아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참 전부터 거기 있던 것, 낡고 빛이 바랜 오븐 장갑 한 짝이었어요. 그 시절 남편이 저한테 처음으로 사주었던 오븐 장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같은 자리에 있던 민재 씨 앞에 서서 그 오븐 장갑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다시 시작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재 씨가 등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 문이 닫히고 유리 너머로 보이는 민재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등의 흉터 쪽이 찌릿했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가끔 그러거든요. 날이 흐리거나 아니면 마음이 흔들릴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걸어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내일 열릴 가맹점주 상생 간담회 자료를 펼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파리 출장을 앞두고 쇼핑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들렀어요.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데 거울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우이 이보라였어요. 한때 제 회사 법인카드로 그 백화점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던 사람이 가압류와 소송을 거치고 수감 생활까지 마친 뒤에는 이렇게 달라져 있었죠. 명품은커녕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눈밑이 거무죽죽하게 꺼져 있었어요.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저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보라도 거울 속의 저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보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일 안쪽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저는 손을 다 씻고 물기를 닦았어요. 그리고 잠긴 칸막이 앞에 잠시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봉 3억짜리 이사님이 여기는 웬일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파리 테이스팅 행사 참석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해외 파티시에들과 협업 논의를 하고 유럽 1호점 후보지를 직접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는데 비서가 탑승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퍼스트 클래스 좌석 확인됐습니다. 파리 현지팀에서 일정표도 방금 보내왔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안을 걸어가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먼발치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거든요.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굽혀 바닥을 쓸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에는 긴 자루걸레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공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한테 애도 못 낳는 늙은 여자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며느리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한남동 빌라에 사시면서 맞춤 정장을 입으시던 분이 지금은 이른 아침부터 공항 바닥을 닦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순간 자루걸레를 잡은 손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외면하려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걸었고 그 곁을 지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솔직히 가슴이 아팠어요. 울컥하는 게 올라왔어요.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싶어서요. 10년 전 처음 인사드리던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잘 부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흐린 아침 하늘이었어요. 파리에 도착해서 만난 세계적인 파티시에들은 저희 제빵 철학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브랜드를 만들었냐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번 구운 빵은 다시 굽지 않는 것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요. 파티시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협업 제안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유럽 1호점 위치를 샹젤리제 거리로 확정했고 현지 운영팀과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밤거리가 빛났어요. 문득 복수란 게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민재 씨를 망하게 하는 것,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 이보라가 칸막이 안에 숨게 만드는 것. 저는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끝은 그들이 떠올려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 관한 모든 소식통을 끊기로요. 비서에게도 재무팀장에게도 더 이상 그쪽 소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일이었어요. 과거 저처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밀가루 포대를 혼자 짊어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제가 서고 싶었습니다. 서류 초안을 검토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에펠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웃은 게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진 건 파리에서 돌아오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언론에서 꽤 크게 다뤄졌어요. 성공한 여성 기업인 홀로 창업하는 미혼모들 위해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하루 만에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군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 아이를 재워놓고 반죽을 했다는 분, 월세를 아끼려고 가게 한쪽 구석에서 쪽잠을 잤다는 분, 읽는 내내 코끝이 찡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처음으로 자립에 성공한 분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는데 종이가 살짝 울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쓰신 것 같았어요. 편지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 제일 안쪽에 넣어뒀어요. 힘든 날 꺼내보려고요. 그 무렵 민재 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서한테 보고를 끊으라고 했는데 이건 뉴스에 나왔어요. 민재 씨가 제 회사 건물 앞에서 소동을 벌이려다가 보안팀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제목만 받고 본문은 읽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안팀장한테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대표님, 어제 오후에 이민재 씨가 오셨는데요. 입구에서 막히시자 건물 앞에서 불을 피우려고 하셔서 저희가 즉시 신고했습니다. 이송되셨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어요? 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멀리 와버린 사람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민재 씨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알던 민재 씨가 맞는데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밤, 저는 퇴근길에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오래된 골목 포장마차 앞이었어요. 10년 전에 민재 씨와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지나가다 간판이 보이길래 그냥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포장마차 한쪽 구석에 혼자 앉은 남자가 보였어요. 소주잔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저의 재단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민재 씨였습니다. 이송됐다고 들었는데 퇴원을 한 모양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정돈이 안 되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인 것 같았어요. 민재 씨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화면 속의 저와 소주잔을 붙잡고 앉은 민재 씨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어묵을 더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양반, 요즘 매일 오네. 저기 TV에 나오는 분이랑 무슨 관계라고 하던데 잘은 모르겠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께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저분 드신 것도 같이 계산할게요. 어머, 아는 분이세요? 예전에는요. 저는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골목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보라는 가석방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나기를 반복하고 있다더군요. 사치스러운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잘린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관절이 많이 나빠지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공황일도 힘에 부치신다고 하더군요. 차가운 지하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는 얘기에 잠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10년 전 일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얼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이보라가 이혼 서류를 탁자에 던지던 장면도요. 그냥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욕조에서 나와 수건으로 손을 닦다가 손등의 흉터를 봤습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 다음 주에 타투이스트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흉터 위에 작은 왕관을 새기기로 했거든요. 상처가 있던 자리에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 그게 제 방식의 마무리였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브레드가 전 세계 500개 매장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된 날, 저는 아침 일찍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행사도 없었고 기자들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가고 싶었거든요. 도착한 곳은 10년 전 제가 처음으로 빵집 문을 열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매입해서 작은 박물관으로 고쳐놓은 곳이에요. 오늘의 브레드 1호점이라는 작은 동판이 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옛날 그대로 재현해 놓은 주방이 보였습니다. 낡은 오븐, 나무 반죽대, 밀가루 포대, 그리고 벽에 걸어놓은 빛바랜 사진 한 장. 새벽 4시 앞치마를 두르고 혼자 반죽을 하던 젊은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대단하다거나 뿌듯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절의 제가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고아인 제게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새벽마다 혼자 그 주방을 지켰을 때 저는 사진 속의 제 모습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박물관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빵 굽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주말마다 진행하는 체험 수업이었는데 제가 직접 들어온 건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반죽을 주무르며 깔깔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반죽을 너무 세게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는 울상이 되어 저를 올려다 봤어요. 이모, 저 망했어요. 저는 그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반죽을 다시 뭉쳐줬습니다. 괜찮아? 빵은 다시 뭉치면 돼. 아이가 금세 다시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생애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서전이 나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목은 밀가루의 여왕이었어요. 편집자 선생님이 처음 제목을 제안했을 때 저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여왕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아직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편집자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대표님, 이 이야기는 대표님이 스스로 왕관을 쓰는 이야기잖아요. 제목이 딱 맞습니다.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독자 편지가 매일 출판사로 수백 통씩 쏟아졌어요. 비서가 추려서 가져다 주는 편지들을 저는 퇴근 후 집에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중 한 통이 특히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대표님 책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재단 설립 때 들어온 첫 번째 편지 옆에 함께 넣어뒀어요. 민재 씨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뒤 어딘가에서 요양 중이라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는데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제 일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가슴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보라는 서로 연락을 끊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서로를 탓하며 싸우다가 결국 남남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고독한 생활을 각자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타투이스트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른쪽 손등 화상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타투이스트 선생님이 도안을 들고 오셔서 흉터 위에 살짝 대어보셨습니다. 작고 단정한 왕관 모양이었어요. 여기 맞으시죠? 흉터 위에. 네, 거기 맞아요. 바늘이 닿는 순간 따끔했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 흉터가 생기던 날을 떠올렸어요. 오븐 장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새벽부터 혼자 빵을 굽다가 생긴 흉터. 그 흉터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서러웠던 기억들. 이제 그 자리 위에 제가 원하는 것을 새겨넣는 거였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거울을 내밀었어요. 손등에 왕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흉터를 완전히 덮지는 않았어요. 흉터 위에 얹힌 형태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상처 위에 제 것을 올려놓은 거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민재 씨가 제게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그 말을 곱씹으며 새벽에 혼자 울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냥 웃겼습니다. 진심으로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뭔가를 굽고 싶었거든요. 버터를 꺼내고 밀가루를 계량하고 반죽을 만들었어요. 크루아상이었습니다. 오븐에서 꺼낸 크루아상이 탁자 위에 놓였을 때 방 안에 버터 향이 가득 찼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바삭하고 고소했어요. 그냥 행복했습니다. 거창한 이유 같은 건 없었어요. 가꾸운 빵 한 조각, 따뜻한 부엌,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 좁고 뜨거웠던 주방에서 흉터를 만들어가며 버텼던 시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든 재료였다는 걸.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발판으로 삼았던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걸. 남은 크루아상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이제 다음 10년은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발판으로 살아온 10년. 그 시간이 억울하고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등의 흉터 위에 왕관을 새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가꾸운 빵처럼 가장 뜨거운 시간을 견뎌낸 것들이 결국 가장 향기롭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